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교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대화의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이런 동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지난주 벤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나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관세 재인상 발언 이렇게 며칠 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건데 이번 관세 인상의 결정과 배경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벤스 부통령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정권을 만들 되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40대이고 복음주의 또 문화전쟁 이런 거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면서 미국의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의 굉장히 최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김민석을 만났는데 사실 쿠팡 얘기는 오늘 월가에 썼지만 쿠팡 얘기는 김민석을 만났을 때 쿠팡 얘기는 보도에 안 됐고 오늘 월가에서 썼지만 영김 의원하고 대화할 때는 쿠팡 얘기를 김민석한테 영김 의원이 대놓고 해가지고 그 보도가 좀 됐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보도가 된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한국에서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손은보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받아쳤냐면 야 우리 대한민국은 너네 미국과 달리 정교 분리 원칙을 잘 지키고 있어. 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벤스 부통령이 기독교 사람으로서 복음주의 문화전쟁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동성애 이런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나 개신교는 그 교리에 의해서 어떠한 뭐 동성애 이런 거를 좀 교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보수 정당에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딴소리를 한 거고 쿠팡 얘기는 안 했나? 그럼 쿠팡 얘기는 영킴 의원한테만 두들겨 맞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월가에 썼죠. 쿠팡 얘기도 쿠팡에 대해서 괴롭히지 마라 경고를 한 거고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인 사람이 트럼프가 굉장히 아끼는 40대의 다음에 정권을 잡아갈 그러한 정치인을 만나고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떠나자마자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채 24시간이 지나고마자 바로 관세 발표를 했거든요. 유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벤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김 총리가 설명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도에서는 오해가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벤스 부통령의 말이라고 했는데 월가에서 나온 건 쿠팡에 대한 압박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정보의 질이 다르거든요. 정부의 어떤 자국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르니까 정확한 진상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관세가 폭등되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까지 전조 증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10월 말에 이 한미관세 협정이 합의가 됐는데 곧바로 미국은 한 푼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익을 5대5로 나누냐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고요. 네. 또 이번 달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상반기에 200억 달러 집행 어렵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이 회담이 있었었고 이런 전조증상들을 보면 한미 협상은 해놓고 사실 자국 내의 주무처 장관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협상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 하거든요. 이거를 미국이 당연히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아마 벤스 부통령 만나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됐느냐는 그 질문에 아마 김민석 총리가 우리 국회에서 뭔가 법안이 아직 발의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준비 중입니다라는 말을 했겠죠.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면서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 집행을 그러니까 한미에서 협상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인상을 받기 충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점으로 회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총리도 그렇고 지금 민주여당도 그렇고 집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사실 김 총리는 이제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한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다 이렇게 밝히고 41년 만에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였는데 외교부도 새 역사를 썼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사실 용꿈을 꾸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니면 큰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외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유력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유망한 정치인인데 네.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이제 외교 역량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어졌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국무조정실에서도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최고의 성과로 관세 협상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최고의 성과 자체가 지금 부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능력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을 좀 보면서 우리 정부에 좀 영향이 아직 안 되는구나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한라인이라는 말이 사실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백악관의 수지와일즈 비서실장 만나고 나서도 네. 비서실장과 그러니까 수지와일즈와 한라인 구축했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인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닙니다. 번호 서로 교환했다는 거거든요. 전화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 금방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관세 다시 원점으로 회계할게요. 그게 무슨 한라인 구축에 대한 장점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전화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도 없이 그냥 관세 다시 네. 원점 회계했으면 그게 더 문제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한라인이라는 게 총리와 부통령,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민석 총리가 왜 간 줄 모르겠어요. 예. 사안이 있어서 갔던가 가서 아니면 사안을 만들어서 오던가 해야 되는데 한라인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북한에서 가끔 가다가 한라인 구축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가가지고 전화서 깔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양쪽에서 그냥 서로 한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면 가는 건데 괜히 미국을 가서 미국을 더 자극하고 온 거예요. 이게 중요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외교를 할 때 서로 양국 간의 대통령끼리 만나던 부통령 총리가 만나던 카메라 앞에서는 예의를 갖춥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웰컴 잘 오셨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습니까? 비행기 괜찮나요? 난 K-팝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벤스 부통령도 카메라 앞에서부터 소년보 왜 구속했냐 얘기를 한 거예요. 영킴 의원도 밥 먹으러 간 자리거든요. 오찬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쿠팡 괴롭히지 마요.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킴 의원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여기 하러 오는 길에 배종찬 네. 소장님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배종찬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한국말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만난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영킴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도 온갖 영어로 얘기하고 카메라 끝나고도 영어로 얘기했는데 김민석 옆에 누가 있었었나 그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은 영킴 의원이 한국말 잘하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를 이건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분위기를 느꼈는데 거기서 쿠팡에 대해서 제재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래요? 그랬나요? 좀 심해 보였나요? 우리가 그럼 한국 가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영킴 의원이 얘기한 거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미국 의회에서 하원 의원들이 이미 각종 무슨 한국에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공정스럽지 않다라는 발표도 했고 했는데 미국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벤스 부통령이 얘기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얘기한 것처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요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말고 더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라인인 구성이 목적이라고 했었는데 목적을 다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보통 이제 국제관계에서 한라인을 만드는 목적은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그 이견을 바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관리 가능하지 않은 정도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측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끼리 좀 한라인을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김민석 총리 나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보통 한라인이 구성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게 폭탄 발언이 아니라 한라인을 통해서 왔어야 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라인 구성 자체가 우리만의 꿈이었지 실패한 목적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만의 꿈이었다. 예. 김 총리의 한라인은 이번에 가동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쿠팡 사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국 측에서는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이 플랫폼법 등 여러 차례 우려도 전달을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사실상 묵살했고 또 이런 소통의 부재가 외교 무능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쿠팡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중국인이다라고에 대해서 어쩌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쩌라고 네 글자를 미국인들이 얼마나 다양한 루트로 해석을 했겠습니까? 왔다 아니야 이렇게 귀 후벼 이거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사회가 미국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냐라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쿠팡에 대한 대응이 시작이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개인정보 유출된 사고가 왕왕 있었습니다. 맞아요. 뭐 통신사도 있었고 네. 혹은 다른 쇼핑몰도 있었어요. 근데 유독 쿠팡에 대해서만 갑자기 플랫폼 제재를 하겠다는 둥 외국인을 불러가지고 외국인한테 뭐 쿠팡 대표한테 와서 뭐라 하는 둥 좀 희한한 양상을 보이니까 쿠팡이 미국 기업이니까 쿠팡 나름대로 미국에서 뭐 로비를 펼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외교 문제까지 분쟁된 건데 이거 외교 문제까지 싹을 틀 전혀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유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그 불을 키운 거죠. 석유를 들이부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쿠팡 청문회도 있었잖아요. 쿠팡 청문회 때 외국인 대표를 불러놓고 이제 정보 유출 사건과는 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들까지 모두 끌어들여가지고 인민재판식 조리돌림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안만 건조하게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여권 의원들이 왜 동시통역기 안 쓰냐라고 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한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건 도대체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은 어떤 경위로 어떻게 된 건데 그리고 쿠팡 대표가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라는 그 내용적인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윽박 지르는 것만 남아있고 또 마침 또 그 자리에 방청석에서 그 주한 미국 대사관이 좀 참석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다면 미국 자국 내 기업에 대한 어떤 부당한 압력 내지는 뭐 압박이라고 받아들이기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 대응이 이런 결과를 좀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있는 게 미국 내에서 미국에선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부도 있지만 그 연구기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인식 속에 한국이라는 국가는 국내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정치상의 이익 때문에 국제 이익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 국가 이익이나 안보 이익까지 그리고 안보 이익을 조금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이제 그게 동맹국의 기업을 향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 걱정들이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과거를 좀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사드 사태 때 보면은 북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한다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사드도 안 된다, 뭐 사드에 큰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소비하면서 동맹국 간의 그 공조까지 깨뜨릴 수 있다라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보여줬었잖아요. 전 이번에도 쿠팡 사태 잘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쿠팡에서 잘못한 것들은 맞지만 민주노총의 보복이다라는 의심을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민주당에서 민주노총에서 날라오는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쿠팡을 과도하게 이제 조리돌림하고 그리고 악마화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봤을 때는 봐라 저기는 국내 정치적 이 민주당의 그 정치 세력들은 국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 동맹국 간의 기업도 굉장히 탄압할 수도 있다라는 그 걱정들이 다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뭐냐면 이 쿠팡 사태 이 하나만의 이슈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특히 이런 겁니다. 그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한미 관계 같은 경우는 동맹 관계잖아요. 그러면 네. 굉장히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 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좋은 관계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견을 잘 관리해 나가는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날라오는 경고 신호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그 구금 사태 있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저는 동맹국의 국민을 잡아간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당시에서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제발 좀 그만하라. 비자 발급 제대로 비자를 받고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내게 얘기하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국 측에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건 사전 경고를 좀 했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당국에 계속해서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던 과정이 지난번 조지아주에 있었던 구금 사건이었는데 이번 쿠팡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건, 유사한 구조대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 이 구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조지아주 구금 사태라든지 쿠팡 사태라든지
한미 동맹 간에서 이걸 해칠 수 있는, 해뜨릴 수 있는 그 굉장한 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 내부 요인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미국에서 보내는 전조 증상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이렇게 관세 압박을 하는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사태나 이런 거 반기업 정서가 뭐 이런 그 관세 압박의 빌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 반기업 정서라는 게 현 정권의 반기업 정서가 아까 우리 이윤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쿠팡이 그 민노총을 탈퇴를 하면서 민노총은 본인의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한국은행 금융노조 탈퇴했더니 소송 걸었고 포스코에서 금속노조 탈퇴했더니 소송도 걸었어요. 근데 쿠팡에 대해서는 지금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됐으니까 갑자기 새벽 배송 금지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반기업적 어떠한 시장 경제주의, 시장 자유 경제주의를 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나 미국 투자사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한국의 정권이 추론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네.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얼마만큼 투자할 거야라고 사실 뭐 반협박식으로 하는 그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꼭 네. 반기업 정서라고 일컬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번 올해 11월달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하원 의원 전체에 대한 선거이기도 하고 뭐 법무부 장관부터 대규모 선거인데 사실 되게 민감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쿠팡을 건드린다거나 뭔가 미국과의 어떤 교류 네트워크적에서 뭔가 종교와 연관된 사람들을 뭔가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국을 뭔가 비판하거나 공격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국내용 정치에서 작용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외교 라인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안이하게 대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관세 압박의 원인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최근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이제 특검 같은 거 처리할 때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소한의 그 저항이 필리버스터잖아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조차도 강제로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 때문에 뭔가 할 일을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좀 굉장히 잘못된 말이고 통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부터 감사원장까지 탄핵돼 봐야 정신 차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판공비라든지 진짜 필수 운영비 같은 것들도 윤석열 정부 때 전부 다 삭감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일 못하냐고 일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였는데 지금에서 행정부 권력 장악했고 입법부 권력까지 장악한 마당에 일이 안 된다. 국회의 어떤 입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납득이 불가능한 거고 분명히 입법부의 속도와 행정부의 속도는 다릅니다. 본인도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불가능하죠. 국민의힘이 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서 얼마나 협조를 하고 있냐고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2일 날 법정 기일에 맞춰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송원석 맞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냥 통과시켜 동의하자 통과가 된 건데 그게 뭐 8년 만에 뭐 법정 기한 네, 지켰다 네. 통과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8년 동안은 어떤 8년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잡고 있는 야당일 때 발목 잡기도 아니었어요. 발목 끊기였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발목을 잡는 거는 뭔가 질질 끌려면서 앞으로 가는 거고 발목을 끊어버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인데 국민의힘은 그에 비하면 예산안 다 통과시켜줘. 또 이혜원 청문회도 첫날에만 좀 지연되긴 했지만 이혜원 청문회도 다 그 동의해서 진행시켜줘. 그러는데 이 대미투자 관련된 법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이거 비준안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늦춰진 거 아니에요. 이 비준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각 국회의원들을 비교해 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뭔가 그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하던가 자기 사업을 하던가 뭐 변호사도 많고 뭐 의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 다 운동하고 운동을 많이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러한 경제, 대미투자 얘기 나오면 네. 이 사업 돈을 안 써보고 돈을 안 굴려봤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는 보수다. 뭐 경제는 뭐 보수 정당이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인데
그러한 선상에서 국민들이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더불어민주당 경제적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데 고작 3주 걸렸거든요. 네. 근데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이게 우리 국회 회의록에서 검색해 보면 집권 여당의 의원들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는 홍보하는데 후속 조치는 수반을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 그걸 특별법 대표 발의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는 무소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한병도 원내 신임 대표의 몫으로 대표 발의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수반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방기했던 것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적을 할 거면 국회를 싸잡아서 지적할 게 아니라 본인의 행정부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집권 여당 정청래 대표 내지는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지적하는 것이 맞죠. 네. 저는 지금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 그 국민의힘과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 차이가 정확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국회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국회 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은 이제 국회에서는 주로 이제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만만한 게 결국 국민의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존재감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동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관세 재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협상이 될 것인지 일타 뉴스에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